예, 반갑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개소식을 할 때, 저희가 그 넥타이 요런 색으로 한 몇 개 사서 같이들 맸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열심히 찾아서 메고 왔습니다. 지금 5년 전인데, 실은 하간 5년 한 반 전입니다. 몇 개월 동안 이제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좀 쓰고, 그러고 이제, 개설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근데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했습니다. 제가 그 변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은가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가 뭐 몇 년 전보다 20배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국 연구 보고서에서 보니까 기업의 리더들이 인공지능을 좀 알았으면은 참 좋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뭐 놀라운 인공지능의 그 성과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잠깐 볼까요? 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알파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일 자동차가 이미 실용화돼서 이제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딜리버리는 무인 자동차가 하는 것이 이미 아리조나에서 실용화가 됐고, 그다음에 사람을 태우고 가면서 다니는 거는 아직 시범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자연어로 퀴즈대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그것이 2011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이 동네에서 한 7, 8년이면 뭐 산업사회에 70년, 80년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토론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식당 예약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 목소리가 인공지능이고 여자 목소리가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고요. 뭐 의료 구석구석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과 질환인 당뇨성 망막증을 진단하는 데는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20년 된 안과 의사가 한 2~3시간 준비해야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눈만 대면은 2~3초 만에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부분의 의사를 알고리즘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타임즈에서는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제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뭐 주식 투자도 인공지능이 합니다. 뭐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는 600명의 주식 트레이더를 다 해고를 했다고 그런 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과학기술 발견 같은 것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에서 사람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으로 결과를 냈고, 또 예술 작품도 창작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이 다 인공지능이 그린 거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지난 연말에 경매에서 5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뭐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음악도 작곡을 합니다. 뭐 이제 온라인의 왕자인 아마존이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상점을 차렸는데, 그 상점에서는 카운터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물건을 집어갖고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다 계정에 계산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뭐 물건을 집어갖고 나오면 이제 PC에 쭉 어떤 물건 갖고 왔다는 게 나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상 분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는 화성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성 우주선을 쏘기 위해서 매번 뭐 새로운 부스터로 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부스터를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영화 장면이 아니라 작년 2월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뭐 인공지능이 하드웨어와 연결되면 우리들이 로봇이라고 그럽니다. 그 로봇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도저히 기계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요즘의 인공지능의 성과입니다. 뭐 이러한 미래가 이미 와 있었다.
근데 어느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단지 공평하게 퍼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라 그러지만 뭐 통신 쪽에는 뭐 5G를 뭐 세계 최초 했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인공지능이나 또 그거의 또 외곽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져 있다. 이렇게 감히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좀 진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놀라운 모든 성과는 컴퓨터라는 그 발명에 기인을 했습니다. 컴퓨터라는 거는 생각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이고요. 그것을 1930년대에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것이 하드웨어에서 구체화된 것이 1950년대고 그것을 제안했던 튜링이라는 분이 1950년대에 이런 기계를 만들면은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는 논문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공지능이란 거는 컴퓨터와 동시에 출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컴퓨터의 발명이 인류 문명사 최대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있던 이러한 인공지능은 이미 1930년대에 예견돼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상에서 어떤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알고리즘을 차례차례 수행시키는 겁니다. 그 인풋을 가지고 알고리즘이 뭐 허락한 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것을 외계에 보여주는 거죠. 알고리즘을 갖고 차례차례 수행하는 그 계산을 우리 사람들이 보고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인지작용을 하네. 아니면 뭐 이해를 하네. 사고작용을 하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네. 계획을 세우네. 심지어는 창작을 하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하는 거는 다 컴퓨테이션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알고리즘이죠.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대부분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일일이 코딩을 했어요. 지금 대부분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란 분야에서는 기계가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을 지난 70년 동안 연구해 왔고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기계가 스스로 해보고 성공하면 배우고 실패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또 배우는 이런 식의 과정으로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고 또 이론적으로는 뭐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수행하는 이런 식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는 뭐 지금 보신 바까지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람이 지식을 옮겨줘서 컴퓨터가 똑똑하게 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컴퓨터가 데이터를 그 학습을 통해서 똑똑해지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그 시행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큰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인공지능이고 어느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건 편협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알파고가 성장하는 과정을 이 세 가지 맥락에서 볼까요? 1950년대부터 코딩의 방법으로 바둑 두는 방법들을 연구를 많이 했고요. 뭐 알파고 나오기 이전까지도 아마추어 5단 정도의 능력을 갖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거기다가 기계 학습 방법을 추가해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세돌을 이길 정도의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졌고요. 그 후에 알파고 제로라는 것을 만들면서는 데이터도 사용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스스로 배워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알파고보다 훨씬 강력한 알파고 제로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AI는 이렇게 컴퓨터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고 최적화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배우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이러한 능력들을 합쳐서 지능적 자동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완성을 했다. 뭐 완전한 완성은 아니지만 많은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뛰어나왔겠습니까?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이 생기고 컴퓨터가 만들어진 지난 7, 80년 동안 여러 가지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됐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것의 약점이 발견되면 또 그것을 보완하는 기술이 나왔고 계속 부침을 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1970년, 80년대에
요즘보다 더한 인공지능의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임 매거진의 커버 스토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굉장한 그 인공지능의 붐을 일으키는 것을 좀 오래 인공지능을 한 사람들은 아, 새로운 기술이 또 하나 나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인공지능 기술이 나온 것이 디지털 기술들이 보완을 해서 이제 일상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병렬 컴퓨터 기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이 그 하드웨어를 점점 작게 만들고 전기도 조금 쓰게 만들고 뭐 강력하게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통신은 아무리 많은 정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건널 필요가 없이 순식간에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줬고,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어떤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기술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인류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코딩한 해결책이에요. 그 중에서 사람처럼 잘하면 우리가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대 인공지능의 원동력은 뭐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산해주는 컴퓨터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훈련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능력이 있는 거죠. AI는 혁신의 도구입니다. 뭐 이것을 통해서 지능적으로 자동화를 하고, 예전 자동화는 뭐 우리가 하드웨어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고 고장나서 성능이 떨어지지만, 요즘의 자동화 시스템은 작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서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것을 지능적 자동화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인력을 뭐 대체할 수도 있지만 대체보다는 능력을 보완해주는 능력으로 쓰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을 확산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AI의 가치는 안 쓰이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뭐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인공지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 AI는 특별한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개방과 공유의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인공지능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건 좋지 않았거나 뭐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연구 결과는 100% 재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는 빛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심지어는 뭐 공개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연구 논문도 논문지를 통해 상업적 논문지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너무 늦다고 우리들끼리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논문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뭐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민첩하게 남이 뭐 했는 걸 알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기술의 민주화, 이런 사회적 자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가난한 대학 교수를 하더라도 최신의 능력에다가 기술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이럴수록 데이터는 점점 가치가 늘어나겠죠. AI는 이런 그 오픈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부상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인공지능이 미국에서 개발됐었는데, 그 중국이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그런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이제 그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구글 CEO인 그 순다 피차이가 트럼프 대통령 때 불려가서 야단을 먹고 나오는 그런 사태가 있을 정도로 지금 그 심각한 그 생태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AI 주도권을 유지를 하겠다. 그것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의 최상의 과제다라고 선언을 하고 AI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이런 식의 기술적인 얘기 잘 이야기 안 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그 주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편견이라든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많은 그 노력, 이런 것들이 그 장애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설명을 잘 못합니다. 블랙박스 시스템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들이고,
그 다음에 작은 변화에 부서지는 그 경우를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잘 하고 있던 것이 바나나라고 잘 보고 있던 것을 거기다 스티커 하나만 딱 붙이니까 갑자기 그게 토스터로 그 인식 결과가 바뀌는 그런 경우를 보고 지금 인공지능 학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다 보니까 신뢰성의 문제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뭐 그 토요다가 미국서 계속 급발전한 것이 결국은 소프트웨어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 인공지능이 성능을 잘 못하는 것이 아마 인공지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재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책임감 있게 AI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는 바로 AI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2011년에 나온 얘기죠.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지금 인공지능이 먹어치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도 어폐가 아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은 뭐 2016년에 1%의 소프트웨어 앱이 인공지능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2018년에는 50% 된다 그랬으니까 아마 2019년 올해쯤 되면은 아마 100% 모든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 기능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나온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은 AI 투자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이 중요하다. 무슨 인터넷, IoT, 센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인공지능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더라도 확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데 상당한 바틀렉이 예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얘기해 보면은 인공지능 딥러닝이 만들어진 어떤 컴포넌트는 우리가 만드는 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한 10% 내지 20%밖에 안 될 거다. 나머지 7, 80%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무는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계속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를 잘하려면 소프트웨어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7등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14등으로 올라갔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안 쓰는 나라예요. 여러 가지 자료로 보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안 쓰는 나라입니다. 소프트웨어 생산도 안 할 뿐더러 잘 활용도 안 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열심히 저 소프트웨어를 키워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요. 외국에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잠깐 얘기를 드리고 우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이런 데 대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선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거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측해봤자 의미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상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 기술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사회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지금 같은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금 같은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는 것이 실제 나타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 거를 견딜 수가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큰 숙제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람보다 잘하는 AI는 학자들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커즈웨일은 한 20년 걸린다 그랬는데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한 2020년 정도 되면은 상당히 사람의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좀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 발전한 기술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물학적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줄 겁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두뇌를 외부의 컴퓨터와 연결하면은 그것이 또 인터넷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을 함으로써 에이즈 안 걸리는 그런 아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여러분 자녀를 아주 두뇌가 총명하고 근육이 아주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애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권력과 부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식을 훌륭한 애를 만들어내고,
보통 사람은 뭐 찌질한 애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는 거다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같이 고민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뭐 일자리 없어지는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일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뭐 직업을 하나 한 번 잡고 평생 그거를 갖고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계속 일자리가 바뀌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소득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더욱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이 이끌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열심히 하는 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미국은 뭐 부동의 1위예요. 지금까지 미국만이 인공지능을 했고 미국만이 그 인공지능을 산업으로 일궜던 건데 이제 중국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와서 최고의 혁신 국가로 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실적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 AI 학회에 중국이 제일 많은 논문을 냈고 조금 많은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또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세상이 있었는데 네 번의 변화가 있으면은 다섯 번째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게 다섯 번째 세상입니다. 일본은 자기네 강점, 그러니까 로봇 친화적인 세상이고, 그 다음에 시장의 60%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센서 시장도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또 일본은 굉장히 기록 문화가 철저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빅데이터로 연결시키고, 또 제조업에서 아주 장인 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기초과학도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수가 있을 정도로 기초과학의 수준이 높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다 묶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무슨 문제가 있죠, 일본에? 무슨 노령화, 인구 감소, 양극화, 여성 일자리,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를 이런 기술,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게 소사이어티 5.0의 사업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주로 헬스케어 부분에 들어가서 노인들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빌리티, 그 다음에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핀테크에 집중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우리도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뭐 혁신경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회 문제로부터 우리의 능력을 분석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어떤 화두를 던지는 데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AI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왜 AI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필요해요. 우리가 과학으로서 AI를 할 거냐, 아니면 산업기술로서 할 거냐, 아니면 다 할 거냐, 뭐 그런 식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떠냐, 뭐 이것도 고민해야죠. 아까 뭐 말씀드린 세계 17위의 소프트웨어 능력을 갖고 있는,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세계 1등의 인공지능을 하겠다? 뭐 센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집중해야 되느냐, 갖고 있는 자원을 어디다 할 거냐, 우리의 문제를 풀래? 이거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문에 잘해보자. 기초학문을 잘하면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기술도 수술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응용기술은 잘하니까, 응용기술적으로 주로 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조, 금융, 의료, 문화예술, 교육, 안보 이런 식의 세상의 어떤 문제를 일본이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서 풀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외국들 보니까 중국에 보니까 어떤 이제 그 카이푸리라는 친구가 중국의 AI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야, 중국은 뭐 학문으로서 과학으로서 인공지능은 미국을 못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데이터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현하는 임플멘테이션하는 쪽으로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미국에 질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고 하니까 엄청난 양의 그 인공지능 응용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자료 보시는 바와 같처럼 각 나라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뭘 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세요. 미국은 이미 이제 선진국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휴머니티, 뭐 소셜 사이언스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고, 중국은 좀 후진국이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엔지니어링, 농업 이런 데 집중을 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이걸 인공지능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여러분이 다 같이 고민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전쟁은 결국은 사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인재가 뭐냐에 대한 정의도 뭐 굉장히 쉽지 않지만 뭐 많은 그 결론은 많지 않다는 거죠. 뭐 2만 명이라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그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많지 않다. 그 중에 대부분을 미국이 갖고 있다. 과반수 이상을 미국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양성하는 능력도 대부분 미국 대학이 그 과반수 이상 배출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일본은 최근에 뭐 60만 명 양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3월 27일이니까 뭐 일주일밖에 안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30만 명이 부족하다, 일본이. 그래서 자기네가 60만 명을 양성하는데, 이분들한테 뭐 AI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격증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25만 명은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좀 의미 있는 거는 문과생의 15%도 AI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겠다. 이 의미는 뭐가 굉장히 큽니다. 문과생들도 AI 기술을 이용해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다라고 일본은 생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인을 위한 AI 강좌 대학에서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뭐 그 AI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이것을 뭐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에다가 AI 커리큘럼을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식의 아주 그 잘 짜여진 인력 양성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AI는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세부 분야로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자이너 처리 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이너 처리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는 그 딥러닝을 이용한 그 응용하는 분야, 그 다음에 뭐 음성 인식, 기계 플랫폼, 뭐 드디어 그 반도체 기술, 드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목표로 이렇게 다가와서 인공지능을 같이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가장 핵심되는 거는 컴퓨팅이에요. 컴퓨터 전공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 정원도 늘어나고 있고, 뭐 그다음에 그 대학이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텍사스 대학은 보니까 뭐 지원자의 21%밖에 합격을 못 시킨다.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하겠다는 사람은 훨씬 많은데도 그중에 일부밖에 컴퓨터를 교육시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럼 어떠냐? 뭐 한국 AI 인력 수준은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의 인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68명, 어떤 자료에 보니까 168명이라고 숫자까지 나왔네요. 그리고 뭐 또 중국에서 나온 보고서는 2,600명 정도가 AI 인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면 그거에 그 인력을 배출하는 컴퓨터 학과의 세계적인 수준을 얼마인가 조사해 봤더니 뭐 카이스트가 38등, 서울대 45등, 뭐 대부분 대학들이 150에서 200등 정도의 순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인공지능 그 엔지니어들의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닐까 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소프트웨어, IT 산업 전반의 인력은 뭐 굉장히 우수 인력은 굉장히 모자란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하고 있고 뭐 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하려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연구센터를 외국에다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AI 인재를 키워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다른 어떤 연구 과제가 어쩌고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어떤 AI 인재를 키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리 카플린이라고 스탠포드 교수가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대중 연설을 하면서 너희는 응용 연구를 잘하니 그 AI 엔지니어를 키워라. AI 과학자는 뭐 너희가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상당히 저는 동의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온 겁니다만 컴퓨팅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에게 AI 교육을 해야 된다 얘기가 이제 각 외국 선진국에서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저희도 이런 걸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AI 대학원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MIT에서 새로 만든 그 대학이 실은 정확한 이름은 칼리지 오브 컴퓨팅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컴퓨팅 대학, 컴퓨터 대학 이 정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도 하고 소프트웨어 연구도 하고 뭐 컴퓨팅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 거기에서 철학, 사회학, 역사 이런 거 하신 분들도 같이 모셔서 같이 연구를 해라라는 것이 MIT 스쿨 오브 컴퓨팅의 설립 이념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컴퓨터 학과가 우선 학생이 없어요. 서울대학이 뭐 55명 정원인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기사가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났던 거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학과의 뭐 랭킹이 어느 정도인가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는 뭐 무학년 무학과인데 이게 뭐 2000년대는 닷컴 버블 때였기 때문에 그런지 그때는 학생들이 좀 제법 왔는데 그 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거의 안 오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오기 시작해서 이번에 보니까 한 160명, 170명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가 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학생들이 교수보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세상을 이제 바꾸는데 학생들이 나오면 뭡니까? 그 학생들이 나가서 취직을 해야죠. 나 공무원 되려고 컴퓨터과 나와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고 혁신을 해서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안 되면은 뭐 아무리 좋은 인력을 양성해 봤자 남 좋은 일 시킬 거예요. 그 학생들이 다 외국 회사 가거나 뭐 외국으로 가지 국내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뭐 인공지능 하려면 규제, 뭐 특히 데이터에 관한 규제 이런 거는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해결하는 거 하지 않으면은 뭐 다 사상 누각이다, 그림의 떡이다. 인력 아무리 양성해 봤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다. 아마 이제 걱정하는 거 하나는 이게 정부가 나서서 인력 양성한다고 막 그런 다음에 그 학생들이 나오려면 한 4, 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또 바람이 다 꺼져가지고 그 학생들이 취직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 왔어요, 여러 번.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에 관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 가지고 이게 그 과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일반 교육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암기하는 과목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교육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혁신을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장 성공한 IT 정책을 저는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지금 40개 대학에다가 모든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라고 그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성공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것이 왜 성공했는가 보니까 이것이 IT 담당하는 부처, 뭐 옛날에 미래부, 지금 뭐 과학기정통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처 단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국가 차원의 과제로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그럼 가장 실패한 IT 정책은 뭐냐?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우선 위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는 분은 계실 거예요.
그 국내에서 뭐 표준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만 쓰는 거예요. 갈라파고스 표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외국 제품이 못 들어오게 막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모바일 생태계가 뭐 형편없이 뒤졌다라는 말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빅데이터 산업, 뭐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학문이나 기술들이 그 형편없어졌고, 그 다음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 임금을 형편없이 낮춰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사람들을 뭐 그 일용직 노동자 수준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과도한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를 강요함으로써 아직도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에 와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지만 뭐 학과 신설하면은 뭐 돈 준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저런 학과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번에도 또 인공지능 학과를 만들면 돈 준다고 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엉터리 정책들을 해가지고는 뭐 빠르게 변하는 거를 적응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저는 여기서 배우는 거는 우선 글로벌 수준으로 하자. 모든 걸 글로벌 수준으로 하고, 남들도 우리보다 먼저 고민하고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따라가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스프리에 좀 바라겠습니다. 좀 애착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네. 우선 정확한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AI 전도사가 되라, 그겁니다.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뭐 그 정도 알고 그냥 그렇게 떠들어가지고는 그 신문 기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자 수준의 글 써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정책 갖고는 안 됩니다. 그 AI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기술적으로 알고, 또 그거의 한계도 정확하게 알고, 너무 흥분해서 있을 때 진정시켜야 되고, 너무 침체됐을 때는 부양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식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AI를 확산시키고, 또 AI를 어떤 식으로 연구해야 되는지, 또 그 인력 양성 전략 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연구를 수행해서, 근데 뭐 단순히 그냥 제일 좋은 것만 이겁니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의 능력과 한계, 뭐 이런 식의 그걸 잘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그 기술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문명이다, 새로운 AI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이것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전 인류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대응 전략,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연구 능력을 갖춰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사전에 예방해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 그죠? 정부 가만 놔두면은 공무원이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기 정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면 안 된다는 걸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연구소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뭐 이러면서 보니까 지금 이 체제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연구원 50명 데리고 뭐 어떤 조직의 산하에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의 갖고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립기관으로 가고 인공지능 정책연구원으로 뭐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이 세상 변화를 선도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은 관계되는 기관들 다 모아서 합쳐서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오늘날 인공지능은 굉장하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뭐 신문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25년에 나타날 인공지능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계 최고의, 인류 최고의 인공지능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 이 얘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식의 그 세상 변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문명이라고 생각되는 AI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슬라이드 전반적으로 얘기했는데, 일단은 약간 교육입니다. 지금은 사람을 양성하는 게 첫째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산업제도 아무리 만들들, 연구개발 아무리 한다 그런들 사람이 없는데, 연구개발 뭐 과제 큰 거 만들어봤자 거기에 연구하는 사람들, 인공지능 안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할게 그러고 나타날 거예요.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서울 뭐 무슨 대학에서 뭐 조사해 보니까 갑자기 인공지능 지난 20년, 30년간 과목 한 과목밖에 개설을 못 했었는데 뭐 물어보니까 뭐 200명이 뭐 자기도 인공지능 한다 그랬다 그럽니다. 교수들이. 뭐 이런 정도로 하여간 지금 사람이 없다. 근데 이 붐은 일어났다. 이거에 갭을 메꾸는 거는 우선 지금 하는 거는 인력 양성밖에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가 답을 합니까? 정부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시는지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근데 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우리는. 아시잖아요.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거 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인공지능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은 나라예요. 모든 것이. 뭐 국회가 돌아갑니까? 정부가 제대로 정신 차려서 합니까? 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좀 잘 못한다. 외국 하는 거 속도나 이런 거는 뭐 절대 못 쫓아간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기술과 정책적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소프트 정책연구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공무원, 그다음에 정부 관료, 의사결정하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인공지능이 중요하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설득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선 자료를 제공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